은행 3곳에서 전부 거절됐습니다. 심사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끝난 24억 대출이 결국 승인으로 뒤집혔습니다. 같은 담보, 같은 사업장, 같은 대표자였는데 결과는 왜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대출이 됐다, 안 됐다는 사례가 아닙니다. 은행이 무엇을 보고 거절했고 저는 무엇을 다시 해석해서 승인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70대 금속 고철 매매업 사장님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은행이 가장 싫어하는 조건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장부상 소득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래처 파산으로 미수금이 생겼습니다. 기존 대출도 약 20억 있었습니다. 업종은 금속과 고철 매매라 시세 변동성이 큽니다. 대표자 연령도 70대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길게 볼 필요도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3곳 은행들은 거의 같은 말로 거절했습니다. 소득으로 상환 능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연령 리스크까지 겹쳐 심사가 어렵습니다. 업종 변동성이 커서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은행은 안 되는 케이스구나.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많은 사업자들이 무너지는 정확한 지점입니다. 저축은행을 알아봐야 하나? 이때 저를 만났습니다. 조건이 안 좋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정말 이 사업은 돈을 못 버는 구조일까? 아니면 은행이 보는 서류가 이 사업의 본질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곧바로 현장으로 갔습니다. 사업장을 직접 보지 않고는 이 사업을 판단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서류에서는 힘없는 사업처럼 보였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야적장 바닥이었습니다. 보통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끝나는 곳인데 이곳은 두꺼운 철판이 넓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장면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서류에 안 잡히는 자산이 현장에는 자주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철판 수를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대략 30장 수준이었습니다. 중고 시세로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2억 안팎이 나오는 규모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자체보다 성격입니다. 이건 장부에는 거의 힘이 없는 항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바로 처분 가능한 자산입니다. 즉, 은행이 보지 못한 유동성입니다. 사장님은 소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번 돈이 다른 형태로 현장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서류만 보면 이익이 없다가 되지만 현장을 보면 자산이 쌓여 있다가 됩니다. 이 차이는 엄청 큽니다. 거절과 승인 사이에는 생각보다 거창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자산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에 알루미늄 재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규모를 확인해 보니 약 7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재고는 그냥 재고라고. 하지만 이런 업종에서 재고는 잠자는 돈이 아닙니다. 타이밍만 맞으면 현금으로 바뀌는 자산입니다. 철판 약 2억, 알루미늄 재고 약 7천만 원. 합치면 대략 2억 7천만 원입니다. 서류상 소득이 약해 보이는 사업장인데 실제 현장에는 2억 7천만 원 수준의 즉시성 있는 자산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각보다 괜찮네 수준이 아닙니다. 은행이 전제하고 있던 상환 재원이 없다는 논리를 흔드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이 케이스를 거절건이 아니라 재구성 가능한 케이스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확인한 건 돈의 목적이었습니다. 대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얼마가 필요하냐보다 왜 필요하냐입니다. 사장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알루미늄 단가가 바닥입니다. 이 구간에서 사야 합니다. 현재 단가는 킬로당 약 28,000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흐름상 35,000원 근처까지 회복될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대충 들으면 그냥 희망사항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은
40년 동안 이 업종을 해온 분입니다. 가격 사이클을 감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입 시점과 매도 시점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감을 숫자로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28,000원에서 35,000원이면 약 27% 상승입니다. 추가 자금 3억을 투입했을 때 단가 회복이 현실화되면 수익 여력은 대략 8천만 원 수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이익 계산이 아닙니다. 그 수익 구조가 대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은행은 과거의 장부만 봅니다. 그런데 사업은 미래의 현금 흐름으로 살아갑니다. 과거 소득이 약하다는 이유로 미래 수익 가능성까지 전부 지워버리면 사업자 대출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장님의 자금 요청은 단순한 운영비 메우기가 아니었습니다. 막연한 돌려막기도 아니었습니다. 저점에서 원자재를 매입해 회복 구간의 차익을 노리는 전략 자금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빌려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수익 구조의 금융을 얹겠다는 제안이었던 겁니다. 이 차이를 해석하지 못하면 서류상 거절이 맞고 이 차이를 해석해내면 승인 논리가 생깁니다. 그 다음 저는 사람을 다시 봤습니다. 은행은 70대라는 나이에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보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장님도 그랬습니다.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현장 동선도 직접 챙기고 있었고 거래 흐름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거래처 파산 이후에도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거절 케이스는 사건이 터진 뒤 사업이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달랐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도 거래처를 다시 만들고 다음 수익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즉 연령만 높은 것이 아니라 활동성이 유지되는 대표자였습니다. 그리고 40년 업력은 단순 경력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격 파동과 경기 변동을 통과하면서 버틴 기록입니다. 은행은 나이를 리스크로 보지만 현장은 업력을 자산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매매처럼 사이클을 아는 사람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 사장님의 70대는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살아남은 경험의 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걸 은행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현장에 숨어있던 유동성 자산. 둘째, 추가 자금의 명확한 수익 목적. 셋째, 40년 업력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대표자. 이 세 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처음의 질문도 달라집니다. 왜 안 되죠? 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로 바뀝니다. 이 순간부터 대출은 조건 싸움이 아니라 구조 싸움이 됩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설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먼저 담보를 단순히 토지감정가 38억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토지감정가 자체도 중요한 축입니다. 24억 요청이면 단순 LTV로만 보면 아주 과격한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대출, 특히 토지담보대출은 주택담보처럼 단순 비율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자 리스크, 업종 리스크, 자금 사용 목적, 상환재원, 추가 안전판까지 전부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담보 외의 현장 자산을 보존 논리로 세웠습니다. 야적장 철판과 알루미늄 재고를 사진, 시세, 현장 정리표로 묶어 리포트화했습니다. 이건 단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준으로 넣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심사역이 한눈에 이 사업장은 현금화 가능한 물적 자산이 따로 있구나라고 이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서류상 숫자 하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심사역 머릿속의 그림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 설계였습니다. 과거 재무제표가 약하면 미래 상환 로드맵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추가 자금 3억이 어디에 들어가고 원자재 단가가 어느 구간까지 회복되면 얼마의 이익이 생기고 그중 얼마를 원리금 상환에 배분할 것인지 시뮬레이션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심사역은 설득보다 계산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계산이 납득되면 태도가 바뀝니다. 막연한 기대 수익이 아니라 보수적인 가정 아래에서도 상환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최악, 보통,
회복 3가지 구간으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매입 속도를 조절하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자 커버가 가능하며 회복 구간에서는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구조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사역도 단순 거절보다 조건부 검토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인적 리스크 보완이었습니다. 70대 대표자의 리스크를 정면으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계 운영 가능성, 가족의 개입 가능성, 사업장 관리 지속성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은행은 막연한 자신감보다 대비책을 좋아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보다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관리됩니다가 훨씬 강합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면 심사역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을 줄여야 승인 확률이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3곳에서 단칼에 거절됐던 24억 건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핵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같은 사업, 같은 담보, 같은 대표자인데도 해석이 바뀌자 결과가 바뀐 겁니다. 은행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행은 은행이 보는 방식대로 판단한 겁니다. 문제는 그 방식만으로는 이 사업의 전부가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은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니라 해석 싸움이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가 38억이면 24억은 숫자상 무난한데 왜 안 되냐고 묻습니다. 주택담보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담보기업대출은 전혀 다릅니다. 주택은 시세와 소득을 비교적 단순하게 연결해서 보지만 기업대출은 담보보다 상환 스토리나 사업의 가능성을 더 집요하게 봅니다. 땅값이 충분해 보여도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회수될지 설명이 약하면 심사역은 뒤로 물러섭니다. 반대로 담보 비율이 아주 예쁘지 않아도 상환 흐름과 보조 자산, 사업 지속 가능성이 설득되면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감정가가 높은데 왜 안 되죠? 라는 질문에서 멈추는 겁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은행이 내 상환 구조를 이해했는가? 이 질문으로 바뀌어야 답이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가 더 분명합니다. 은행은 처음부터 길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간단히 말하고 끝냅니다. 소득 부족, 업종 부담, 연령 부담.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3단어 뒤에는 훨씬 더 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당신 사업의 회수 논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평생 현장을 지켜왔고 자산도 있고 거래 감각도 있는데 서류 몇 장 때문에 상환 능력 없음으로 정리되니까요. 하지만 금융은 억울함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보이는 근거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사장님 본인도 거의 포기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미 3군데에서 거절을 들었기 때문에 4번째 시도는 사실상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냉정하게 봅니다. 정말 답이 없는 케이스는 현장에 가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재고가 썩어 있거나 장비가 멈춰 있거나 대표자의 말과 실제 흐름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사업장은 달랐습니다. 물건이 움직이고 있었고 대표자의 판단에도 근거가 있었고 거래 재건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즉 이미 죽은 사업이 아니라 한 번 꺾였지만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숫자보다 맥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자 대출 상담을 할 때 늘 같은 말을 드립니다. 거절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방식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은행은 여러분 사정까지 헤아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납득되는 구조가 나오면 생각보다 빠르게 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사업의 가치를 내가 먼저 읽고 그걸 금융 언어로 바꿔낼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사례의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되게 만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던 상환 구조를 보이게 만든 겁니다. 결국 조건이 아니라 구조를 증명하는 사람이 승인받습니다.